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론 1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1강, 2강을 넘어서 10강, 11강을 넘어서 17강까지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내용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에서 소개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 하나만 제대로 파악해도 노인복지시설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를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내용은 크게는 노인복지법이라고 이렇게 명시는 했지만 노인복지법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각종의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여러분들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언제 만들어졌죠? 네, 맞습니다. 1981년에 제정이 되었지요. 왜?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적인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법의 목적은 우리가 앞 시간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고 질환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장 배경도 우리가 앞강에서 설명했듯이 고령 인구의 증가와 또 고령 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 노인의 지위가 하락하고 가족의 부양의식이 변화되면서 그동안은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노인 돌봄의 문제를 가정에게 내어 맡겼다 그러면 현대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가정이 어르신들의 돌봄의 주 대상으로 기능하기는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맞벌이를 해야 되고 또 사회에 여성들도 참여하게 되다 보니 과거에 얘기했던 가정에서의 노인 돌봄은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한계 속에서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선 이 위쪽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안에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노인복지법 31조에 얘기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입니다. 노인복지법 31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과연 어떻게 나눠지고 있을까? 봤더니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교수님 처음부터 그렇게 나눠져 있었나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나가 추가되고 또 하나가 추가되고 또 하나가 추가되면서 이들의 필요성이 더 법으로서 명문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7가지의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부의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은 요약해서 설명할 것이고 혹시 설명되어지지 않은 부분은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주거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생활하는 어떤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생활 그 자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노인 주거복지시설입니다. 여기에서 주거가 단순히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생활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법에서는 어떠한 시설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노인복지주택이 있고 노인 공동생활가정과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우선 크게 쪼개서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어떤 시설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한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신데 왜 별도의 생활 공간이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신체는 건강하지만 그래서 즉 일상생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가사생활은 혼자 할 수 있지만 보호자가 없이 혼자 외로이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때로는 동년배의 누군가와 같이 생활하는 게 더 안정적일 수가 있잖아요. 심리적, 사회적으로. 그런 경우 시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노인복지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입니다. 주택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에게 주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거예요. 왜? 주택이기 때문에 분양 또는 임대하여서 주거의 편의생활, 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몇 세대, 30세대 이상의 시설을 노인복지주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주택의 이용 대상자는 어떤 분일까 라는 거죠. 일단 커다란 틀에서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건강한,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노인복지주택과 노인공동생활가정, 양로시설 모두 다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입소 대상이 된다라는 거 기본 전제를 여러분들이 깔아야 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의 이용 대상은 그렇기 때문에 단독 치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몇 세?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라는 거예요. 왜 60세 이상일까? 어르신들 하면 보통 65세를 기준으로 많이 했는데 교수님 왜 60세예요? 여기는 주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형태이잖아요. 그래서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뭐 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아서 또 외부에서 적절한 어떤 지원이나 도움들을 받아서 그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형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럼 60세 이상만 임대라든지 분양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이유가 이거죠. 60세의 배우자, 60세 미만의 배우자, 또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 손자녀도 어떻게 할 수 있어? 같이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진훈이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였다라고 하면 제 배우자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라고 치면 저는 60세가 넘어서 분양 또는 임대가 가능했는데 배우자는 60세가 안 됐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되지만 내가 입소함으로 인해서 나의 배우자도 같이 입소가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 공동생활가정과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생활가정과 양로시설 그리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과 요양시설은 같은 형태, 서로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교수님 노인 공동생활가정과 양로시설을 이렇게 구분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규모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노인 공동생활가정에는 가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규모면에서 어떠냐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로시설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입소 대상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겠죠. 그러면 노인 공동생활 가정을 먼저 살펴보면 노인들에게 여기에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에요. 가정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용어의 해석에. 그래서 이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입소 정원을 보세요. 입소 정원이 몇 명이에요? 5명 이상 9명 이하. 5명 이상 9명 이하의 시설이 9분까지는 그러니까 시설이 어떠한 시설에 속하냐 하면 노인 공동생활가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아니라 양로시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로시설을 보면 동일한 조건이지만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의 시설을 양로시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노인 공동생활가정과 양로시설은 서로 그 형태는 유사하나 규모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입소 자격도 동일한 기준에서 이루어지는데, 우선 둘 다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에 자라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은 노인 공동생활가정이나 양로시설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설명할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무료 입소 대상자가 있고 실비 입소 대상자가 있고 유료 입소 대상자가 있습니다. 무료라는 것은 경제소득이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 무료로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계급여와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학대 피해 노인으로서 입소 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 대상자는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노인 공동생활가정이나 양로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득이 일정 부분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분은 실비 입소 대상자가 됩니다. 실비 입소 대상자는 입소 대상자의 당해년도 월 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소득액보다 작으면 실비로는 입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는 입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실비 입소 대상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어떤 분, 전적으로 내가 돈을 다 낼게 라고 하는 유료 입소 대상자도 있는데, 다만 무료와 실비는 65세 이상이었지만 유료는 자기가 전적으로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60세 이상이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으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형태를 띠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의료복지시설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의료라는 것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요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공동생활에도 요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시설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요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거동이 불편하다라고 했으니까 동일하게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이렇게 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입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요양시설은 앞에 설명한 양로원과 동일하게 입소 정원은 1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양로원, 어르신이 10명 이상 입소하는 시설은 양로원과 요양원이에요. 양로원은 건강하신, 요양원은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입소합니다. 반면에 요양원과 요양공동생활 가정의 차이는 입소 대상이 뭐예요? 정원이 10명 이상이냐 5인에서 9인까지냐에 따라서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양이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포함되어 있고, 또 가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자, 그러면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을 우리는 뭘로 정의하고 있어요? 시설의 규모를 작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작은 규모가 5인에서 9인까지를 가정과 같은 환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입소 대상자는 어떠냐? 거동이 불편한, 즉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대표하는 제도가 있죠. 그게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데 1, 2등급은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시설이죠, 지금. 반면에 3에서 5등급자는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시설 급여의 대상자로 판정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양 등급을 받았는데 3등급이 나왔는데 재가 등급만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설에 입소해야 될 경우는 다시 공단에다가 시설급여 발급을
여러분들이 요청하셔서 시설급여를 받았을 때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 제한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원래 요양원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65세 이상을 기본으로 하지만 장기요양 1, 2등급 조건을 보면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지만 65세 미만도 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죠. 어떤 경우 받을 수 있어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을 때는 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양 등급을 받으면 그분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요양원이라든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입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제가 강의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아직 50대도 아닌데 4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양 등급이 나왔어요. 1에서 2등급 또는 3, 4등급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 시설급여를 거기에다가 추가하면 저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여가는 어떤 것이죠? 레크리에이션, 다시 크리에이션, 창조한다라는 거죠. 내 에너지가 방전됐어요. 그래서 여가활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전된 에너지를 다시 크리에이션, 창조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여가라고 얘기를 하죠.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어때요? 그렇게 해서 기분도 침울하고 에너지도 소진될 때에 뭔가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다시 창조하는 거, 에너지를 창조하는 거, 그게 여가잖아요. 그래서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종류에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과 노인교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어떤 곳이에요?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 모든 노인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복지관이 일반 어르신들을 전부 다 수용을 하다 보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어떤 저소득이라든지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이용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저소득층 어르신이나 소외계층 노인들이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다양한 어떤 형태라든지 또 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러한 어떤 것이 요구되어지는 시설이 노인복지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모든 시도에 노인복지관이 설립이 돼 있고 제가 있는 제주도도 물론 설립이 돼 있어 엄청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노인복지 활동을 하면서도요, 아직 노인복지관을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운영된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네.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노인복지관은요,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업과 또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의 노인복지관이 서로가 별개의 사업을 한다 그러면 공통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업일까요? 노인복지관에서 일반 상담 및 정보 제공 사업을 한다든지 전문 상담 사업, 위기 및 취약 노인 지원 사업,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 사업이라든지 건강생활 지원 사업. 건강생활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치매국가 책임제잖아요. 그 치매국가 책임제에 의한 어떤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인지 프로그램, 인지 치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지관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음 평생교육 지원 사업이라든지 취미 여가 지원 사업, 지역 자원 개발 사업, 지역 복지 연계, 사회 참여 지원 사업, 노인 권익 증진 사업,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외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또 다른 오케스트라를 창단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로당. 여러분들 경로당 아시죠?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자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 운영, 이러한 또 그리고 그 안에서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는 또 그 안에서 여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 대상자 가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용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다라는 거죠. 자, 노인복지관은 이용 대상자가 몇 살? 60세예요. 경로당은 몇 살이에요? 65세예요. 기억해 둘까요? 노인교실은 여러분들 경로대학, 노인교실 많이 들어봤죠? 노인들에 대해서 사회활동이나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건전한 취미생활이라든지 노인 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이니까 뭔가 학습에 관련된, 그러나 그 주제는 다양할 수가 있죠. 어떤 재테크에 관한 주제도 할 수가 있고 증여나 상속에 관한, 또 행복한 노년의 삶을 즐기기 위한 어떤 방법에 대한 교육들, 다양한 교육들을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우리 제주도에는 이 성당에서 이러한 노인교실을 많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제주도의 웬만한 성당은 제가 한 번씩은 다 노인교실 강사로 참여를 해봤네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는데 약간 특성이 있어요. 할아버지 분들은 약간 뒤쪽에 앉아서 이렇게 해서 좀 참관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다. 대신 할머니들은 맨 앞에 앉아서요 적극적으로 하고요, 질문하면 답도 순간적으로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과 형태도 이러한 노인교실에 가도 도드라지는구나. 그리고 대부분이 할머니예요. 할아버지들은 거의 집 밖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 노인교실에서도 많이 비춰지고 반영되어진다라는 것을 좀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용 대상은요 60세 이상인 자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교실에서는 주 1회 이상 꾸준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방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살펴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화면에 있듯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복지용구 지원 서비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방문요양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어떻게? 일단 재가라는 것은 있을제 집과 집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일단 생활하고 있죠.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장기요양 요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문요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옆에 할머니 집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찾아와서 말벗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 서비스가 방문 요양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야간 보호는 어떤 것이냐? 어린이집과 같은데 대상이 아이들이 아니라, 어린이가 아니라 누구예요? 어르신이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만 보호시설에,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에 입소시켜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이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야간 보호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야간 보호 서비스, 어린이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보호는 어떤 것이냐?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서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단기간에 입소할 필요가 있나요? 네, 그런 거 있죠.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신혼여행을 그래도 갔다 와야 되겠어요. 한 일주일 동안 신혼여행을 갔다 와야 되는데 노모가 계셔. 내가 돌보는 노모가 계셔. 그럼 내가 갈 수가 없죠. 그런 경우 단기간 동안 생활을 의뢰를 하는 거죠. 그게 단기보호시설입니다. 이런 경우 있죠. 제가 아직까지 해외에 출장을 가본 적이 없는데 또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 만들어줘서 호주에 출장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마찬가지 노모가 계셔서 어려워요. 그런 경우 어때요?
단기 보호시설에 일주일 동안 입소를 의뢰하고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출장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단기 보호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문 목욕은 어때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을 통해서 제가 노인을 방문해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문 목욕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옆집에 목욕 차량이 세워져 있고 1시간 정도 어르신이 목욕 서비스를 받는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죠. 아, 저게 목욕 차량이구나, 이동 목욕 차량이구나. 맞아요. 그 이동 목욕 차량을 통해서 집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서비스가 굳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 않으면, 방문 목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보호자가 적어도 2분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대중 목욕탕에 가서 씻겨드리고 또 다시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보호자가 하기에 어렵고 그것을 매주 한다 그러면 상당히 큰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복지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간호는요, 간호사 등이 의사와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서, 지시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간호사가 단독으로 어떤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서 그 지시서에 작성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시 안에서 간호 처치를 하는 것을 방문 간호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문 간호 서비스도 필요한가요? 어떤 보호자에 따라서는 욕창 치료를 보호자가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할 수 없는 여건의 보호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방문 간호 서비스를 받으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주기적으로 와서 치료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인데요.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는 어떤 것이냐?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하여 복지 사각지대, 취약 및 위기 노인에게 전문 사례관리를 포함한 상담, 지원 연계,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다?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는 앞에서 얘기한 5가지의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주야간, 단기, 방문 목욕 서비스는 요양 등급을 받아야만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는 요양 등급보다는 더 생활이 어려운, 그러니까 경제력을 더 보는 것이겠죠. 생활이 어려워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꾸준하게 사례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는 어떠한 사업이겠어요? 밑반찬을 배달해 드리거나 상담을 해 드리거나 말벗을 해 드리는 이러한 서비스가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다. 예전에 혹시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예전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가파사업과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는 대상이 요양 등급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보다는 생활보호 대상자나 또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주 대상이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용구 지원 있죠. 복지용구를 제공하여 대여하는 서비스를 복지용구 지원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말 그대로 노인학대가 이루어지는 곳에 개입하여서 적절하게 어떻게 해요? 노인학대 예방이라든지 노인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곳을 얘기를 하죠. 여기서 노인학대란 어떤 곳이냐? 어떤 것이냐?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행태적 분류를 보면 신체적인 학대도 노인학대요, 정서적인 학대도 노인학대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노인학대요, 경제적인 학대, 돈을 착취하는 것도 노인학대요, 방임, 혼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전혀 개입하지 않는 방임, 그리고 자기방임, 유기는 버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행태적인 노인학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노인학대가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지느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정 내, 그리고 요양원이나 양로원 같은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내 공공장소 이러한 기타 영역에서 노인학대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노인학대가 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이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 나이가 58세야. 그럼 노인학대가 돼요, 안 돼요? 자녀가 부모를 폭행했기 때문에 노인학대 될 것 같지만 나이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노인학대가 아니라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인학대 예방 사업 체계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죠. 그 사이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입니다. 예전에는 이 쉼터가 없었는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이제는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지역마다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쉼터에 먼저 입소하겠죠. 그런데 입소할 수 없는 조건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초과되면 이분들이 어디로 가요? 아까 얘기한 양로시설에 가서 일시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노인학대는 어떻게 발견이 되느냐? 129번 119 의료기관, 법률, 읍면동 사무소, 노인복지시설, 이러한 노인학대 의무 신고자에 의해서 발견되고, 그것이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기관에서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또 어르신들 노인학대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로 또다시 올라와 있죠. 자, 그 다음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앞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링크 하나를 걸어두면 이쪽을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예전에 배웠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하는 정도로 요약을 할게요. 예전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자,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보면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는 정책 결정 및 예산 지원에 관여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구체적인 어떤 사업 추진 지원을 총괄하면서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표준화된 사업을 전국에, 그러니까 전국에 일단 표준화된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설명하면. 그 다음에 교육훈련, 조사, 연구,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기초자치단체에 노인 일자리 관련 내용들을 전달을 하면 지역 내에 사업을 총괄하고 예산, 지방비를 여기에다가 얹어 넣죠. 그리고 각 지역에는 뭐가 있냐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본부에 그런 지역 특화 모델 사업을 개발하고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에 대한 개최, 지원, 정보화를 통한 인력풀을 구축, 지역 자원 조사 및 연계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했던 다양한 표준화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어디에서 실시되냐면 이러한 기초단체에서도 할 수가 있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를 통해서 이제 사업 수행기관을 선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기관에 지원을 해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승인이 떨어지면 이 안에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 사업 수행 기관에 어떤 기관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시니어 클럽이 있어서 시니어 클럽이 거의 주 대상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여 노인을 모집하고 등록, 선발, 교육, 현장 투입 등 일자리 관련 제반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제주도만 해도요, 얼마일까요? 한 5,000명 이상의 어르신이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공급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어떤 유형이 있느냐? 공공형 사업이 있고 사회 서비스형이 있고 민간형이 있습니다. 공공형은 공익활동과 재능 나눔 활동이 있고, 사회 서비스는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지역사회 돌봄이나 안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이러한 사업들이 있고, 시장형 사업도 아니라 그래서 시장에서 스스로 어떤 카페를 한다든지 향토 음식점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시장형 사업단은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을 통해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향토 음식점을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 찾아가겠죠? 그러한 사업들을 하게 되고요. 취업 알선 사업도 하고 있고 시니어 인턴십이라 그래서 만 60세 이상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시니어 인턴십은 그 당사자의 어르신들에게 어떤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을 고용한 기업체에다가 계속 고용이 유지하도록 장려금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시장형 사업단이 확대가 되면 고령자 친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령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 중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설립 또는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링크 타고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설명이 되어졌었죠. 그래서 목적은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일정 기간 보호 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서 학대 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을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설치 배경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쉼터의 업무는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숙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의 심신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마찬가지 학대 피해 노인의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해서 노인 학대 행위자 등을 상대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입소 노인은 쉼터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대 피해 노인이고, 보호기간은 4개월 이내인데요. 단, 학대 재발 등으로 인해서 재입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연간, 띄어쓰기 안 됐네요. 연간 6개월 이내에서 재입소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재입소는 어떤 것이냐? 퇴소 후 재학대 발생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재입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두루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상식은 갖고 있어야 노인복지 공부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다 설명했느냐? 교수님 다 설명했어요? 설명 안 한 게 있어. 이게 뭘까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올해부터 바뀌었어. 작년까지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타 6가지의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 6가지의 서비스가 너무 산발적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제주도에서 노인 종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바우처 사업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졌었던 거죠. 그런데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살을 더 붙여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